중국 역사엔 별의별 황제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 중에서 영락제는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3년의 내전 끝에 조카를 제거하고 황제에 오르더니 직접 말을 타고 초원을 휩쓰며 몽골족을 격퇴하고 저 먼 바다 너머까지 함대를 보낸 중국 역사상 보기 드문 호전성과 대담성을 보인 정복군주였던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영락제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훗날에 영락제가 되는 주체는 명태조 주원장과 마황우의 사남으로 태어났는데 사실 친모가 고려 출신 공비였다는 썰을 여러 학자들이 꽤나 진지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튼 다른 황자들처럼 번왕에 봉해진 그는 연나라의 왕인 연왕에 책봉되는데 이 지역은 지금의 베이징과 텐진 일대로 여전히 막강했던 몽고족의 부건과 대치하고 있었던 최전방이었죠. 자식들을 꽤나 깐깐하게 키웠던 명태조 주원장은 황자들에게도 군사훈련을 시켰는데 그중 주체가 유독 장수로서의 재능을 보이자 연왕으로 삼았고 주체도 그 기대에 부응해 활약을 거듭합니다. 공무 23년인 1390년 대담하게 본진 러쉬를 시도해 부건 장수 네아브라와 수만 명의 항복을 받아내고 1396년에도 부건군을 섬멸시키는 등 맹활약합니다. 이런 아들을 보며 주원장은 어깨뽕이 치솟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치솟게 되는데 지나치게 뛰어난 황자는 황실의 우왕거리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1393년 황태자 주표가 세상을 뜨자 주체는 황태자 자리에 눈독을 들이게 되고 명태조도 깊게 고심을 하지만 결국 적장승계 원칙을 지키고자 주표의 아들을 황태손으로 삼는데 그럼에도 주체는 야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1398년 명태조 주원장이 세상을 뜨자 황태손이 검문제로 즉위하는데 일찍이 주원장은 황족들이 황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길 바라며 주체를 포함해 수십 명의 황제들을 왕으로 임명했지만 검문제는 이런 숙부들을 껄끄러워했고 그 중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연왕 주체를 가장 두려워했죠. 그러나 막강한 군대를 가진 연왕을 바로 처리해버리기엔 부담스러워서 주왕이나 상왕 등 주변 번왕들부터 제거하기 시작하지만 이건 크나큰 악수였으니 과도한 삭번 정책으로 황제와 조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며 주체는 나름의 명분을 손에 넣게 되고 다른 번왕들이 제거되는 동안 착실히 반란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된 것이죠. 거기다 한여름에 춥다며 화롯불을 껴안거나 시궁창에서 잠을 자는 등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미친 연기력을 선보이며 검문제에 눈을 속이고 관사지하에 대장간을 설치해 몰래 무기를 만들면서 땅 위엔 거위떼를 길러 꽥꽥대는 소리로 방음까지 하며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한 주체는 1399년 반란의 기치를 들게 되니 이것이 그 유명한 정난의 변입니다. 연왕군은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기동력이 탁월해 처음엔 승승장구했으나 대륙의 지배자 검문제군에 맞서기엔 사실 한계가 있었고 경부상서 철원의 전략에 말려들어 크게 참패해 기세가 꺾이니 대부분의 반란이 그랬듯 머지않아 진압당할 운명이었으나 이 모든 클리셰를 깨부술 대반전이 일어나고 마는데 황궁에서 내통하는 황관들이 수도 난징이 텅 비었다는 첩보를 보내자 승리를 거둔 광군이 방심한 틈을 타서 주체는 모든 전력을 긁어모아 최후의 결전을 시도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장땡이라는 전략을 밀어붙여 관군의 허를 찌르며 진격을 거듭하고 이 미친 전략을 예상치 못한 관군이 어리버리를 타는 사이 어느덧 장강까지 전선이 밀려버리게 됩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남북으로 천하를 나누자는 검문제의 제안을 쓰니까 장강을 건넌 주체는 수도 난징을 들이치고 검문제는 아수라장이 된 황궁에 스스로 불을 질러 최후를 마치며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1402년 주체는 검문이란 연호를 홍무로 바꾸며 아예 검문제의 시대를 기록말살시켜버리고 명태조 주원장의 뒤를 잇는 2대 황제로 즉위하니 우리가 아는 영락제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승자가 된 영락제는 숙청의 칼날을 빼들어 제태, 황자징 등 검문제의 측근들을 극형에 처해버리고 끝까지 회유를 거부하며 막말을 한 방효유는 그 십족을 멸해버리는 전무후무한 숙청을 단행해버리죠. 한때 영락제를 위기로 먼 경부상서 철원 역시 회유를 거부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니 영락제의 치세는 이렇듯 살벌하게 시작됩니다.
방효유나 철효는 전형적인 유교 엘리트로서 충절과 의리를 보여줬지만 영락제는 이런 사대부들에게 반감을 품고 아버지 명태조가 그랬듯 황권 강화를 시도합니다. 권문제가 했던 삭번을 시도하고 육부의 권한을 축소해 내각을 중심으로 칠학사들과 정사를 돌보며 승려, 요광유, 현관인 정화 같은 측근을 중용하고 금의, 동창 같은 특무기관을 통해 철권 통치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영락제 같은 유능한 리더가 통치할 땐 이런 독재 체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마련이죠. 강남의 주민들을 화북으로 이주시켜 황무지를 개간해 식량 생산량을 3천만 석으로 늘리고 군전 수입도 2,300만 석에 이르게 되는 데다 국경 천도를 염두에 추진한 경항대운하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경제 효과를 일으킵니다. 영락 3년인 1405년부터 1408년에 걸쳐 2,000명의 학자들을 모아 28,000권에 달하는 백과사전, 영락대전을 편찬하게 하는 등 여러 사업을 거침없이 추진합니다. 동시에 정복전쟁도 추진해 대규모 몽골 원정은 물론이고 남쪽으로 베트남을 공격하고 정화에게 대함대를 편성하도록 해 서쪽으로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외 팽창을 추구합니다. 여러모로 명태조 주원장을 닮은 영락제는 애처가란 점도 비슷해서 이뇨문 황후 서씨와 부부의 정이 상당히 깊었고 이뇨문 황후 사후에도 황후 자리를 공석으로 둘 정도였는데 그래서였는지 후궁에서 트러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선 출신의 후궁인 권현비와 여처벼가 서로 시기질투하다 여처벼에게 권현비가 독살당하는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 그 뒤에 대노한 영락제가 여처벼와 관련자들을 처형했더니 그 뒤에 사건을 재조사해본 결과 여처벼가 아닌 여시성 쓰는 다른 후궁의 모함으로 밝혀져 그로 인해 한바탕 대규모 옥사가 펼쳐지고 그 와중에 별의별 스캔들이 다 터진 데다 신문 봤던 궁녀의 패드립까지 발생해 극대노한 영락제로 인해 2,800여 명 궁녀가 끔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지죠. 다행히 이런 스캔들과 별개로 손재리 같은 짓거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주원장과 다르게 아들이 셋밖에 없었고 장남 주고치가 유약하다 여기며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정난해변 당시 북경을 사수하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고 주고치의 아들 주첨기가 총명하다 여긴 영락제는 주고치를 자신의 후계자로 확정하게 되죠. 3녀 5출 5차례에 걸쳐 몽골 원정을 감행하고 그중 3번이나 몽골 본진을 타격한 대규모 전국전쟁을 단행했으며 1420년 북경으로 천도해 몽골을 압박했지만 이 모든 것이 백성들을 쥐어짠 세금이란 게 문제였죠. 자금성 건설과 대함대 편성에 목재가 고갈되고 백성들은 세금으로 등골이 휘다보니 보다 못한 신료들이 제발 작작하시라며 읍소를 해대고 어지간한 영락제도 결국 타협하며 대외 원정을 최소화하지만 이미 버려둔 판이 너무나 커져서 사방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1424년 8월 11일 5차 몽골 친정에 나선 65세의 황제는 노구를 이끌고 몽골칸을 추격하다 그 옛날 서하를 정복했던 칭기스칸이 그랬듯 원정 도중에 고비사막 한가운데서 승하하고 맙니다. 영웅과 독재자, 잔혹한 악행과 호연지기, 야심찬 정복자이며 유능한 통치자라는 다각적인 모습을 보여준 영락제는 뭐라고 딱 잘라서 평가하기 참으로 애매한 인물이지만 대다수 중화 황제들의 클리셰를 깨며 보기 드문 대담성과 진취성을 보여준 정복군주란 점은 오직 영락제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개성임에 틀림이 없죠. 이런 재미난 캐릭터를 이상한 쪽으로 해석해 과대망상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다는 게 큰 흠이지만 말이죠. 대륙의 기상을 보여준 절대군주 영락제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의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